안녕하세요. 노후의 라디오북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제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공포에 떨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새벽 3시마다 어김없이 제 방문을 두드리는 시아버지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강은서, 37살의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결혼 7년 차, 남편과 단둘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3주 전부터 제 일상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똑똑똑.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 63세 시아버지께서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은서야, 은서야. 문 너머로 들리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더 무서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크.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매일 새벽에 제 방문을 두드리셔. 너무 무서워.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알츠하이머 초기래. 혼란스러우신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내가 돌아갈 때까지만. 이해하라고요? 매일 새벽 3시에 며느리 방문을 두드리는 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이런 말뿐이었어요. 시댁일에 괜히 끼지 마라. 내가 참아야지. 시아버지가 아프신데 며느리가 뭘 어쩌겠니?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이불 속에 숨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2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똑똑똑. 또다시 들리는 노크 소리.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절박하게 들렸거든요. 은서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은서야. 저는 그날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겠죠.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잠옷 차림의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대답 없이 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시아버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제 침대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잠옷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시아버지의 손에서 꺼내진 것은 낡은 통장 한 권, 그리고 도장 하나였습니다. 이거 내가 지켜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시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가, 절박함이,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큰아들한테 빼앗기기 전에. 은서야, 내가 지켜줘야 해. 큰아들? 그건 제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큰아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큰형님이 왜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통장과 도장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시고는 마치 도망치듯 제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손에 들린 통장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 27억 5천만 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최근 6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2천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총 1억 2천만 원. 그것도 모두 같은 날짜에 규칙적으로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 떨리는 손이, 그리고 통장의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큰형님이 시아버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아버지의 알츠하이머 때문에 착각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시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한 가족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마 같은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통장과 도장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매일 밤 그것만 꺼내서 바라봤습니다. 27억 5천만 원. 그리고 사라진 1억 2천만 원. 구독자 여러분께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7년 전 남편 강민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고 저는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계사였어요. 시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강대석 회장님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셨어요. 서울 강남의 빌딩 세 채, 경기도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현금만 해도 수십억이 넘는다는 소문이었죠. 정확한 액수는 몰랐지만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한번 우리 집 재산이 한 50억쯤 된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50억? 평범한 회계사였던 제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부자티를 전혀 내지 않으셨습니다. 검소하게 사셨고 특히 시아버지는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은서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돈이 많든 적든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우리 민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나한텐 제일 큰 재산이란다.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친정은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택시 기사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가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간 것에 대해 주눅이 들었는데 시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를 편하게 해주셨죠.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도 좋으셨어요. 물론 시어머니 특유의 잔소리는 있으셨지만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은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큰 집 며느리도 있는데 내가 다 할 필요 없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큰 집? 그렇습니다. 남편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강민철 형님. 남편보다 8살 위셨으니까 지금 45세시죠. 형님은 아버지 회사에 전무로 계시면서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형수님 이정혜 씨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고 항상 완벽한 화장에 완벽한 옷차림이셨죠. 하지만 저는 형수님이 늘 불편했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은서 씨는 참 소박하시네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니시다니. 회계사라고 하셨죠? 그래도 수입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 집은 다들 사업가 집안인데.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인 제 남편을 늘 무시하는 투로 대하셨어요. 민수야, 너는 왜 아직도 부장이냐? 내 나이 때는 벌써 이사였는데.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명절 때마다 모일 때면 분위기가 묘했어요. 큰 집과 작은 집,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말이죠. 그런데 1년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비명을 지르시며 저를 부르셨죠.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슬픈 척은 하셨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지내던 날이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재산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그날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산 정리냐? 너희들 당장 나가. 형님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얘기를 꺼내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매번 거절하셨죠. 저는 그때만 해도 형님이 좀 조급하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시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오시던 날 시아버지는 굉장히 우울해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약 잘 드시고 관리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은서야, 내가 이렇게 되면 큰 놈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형님이 또다시 집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아버지,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재산을 제가 관리하도록 위임장을 써주세요. 제가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주 한 번씩은 찾아오셔서 같은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3주 전부터 시아버지가 이상해지신 겁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처음엔 정말 알츠하이머 증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시아버지는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두려우셨던 겁니다. 큰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길까봐.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신뢰를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27억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요. 통장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일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통장을 보여드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 통장이잖아. 너 어떻게 이걸? 아버님이 직접 주셨어. 큰형님한테 빼앗길까봐 지켜달라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형님이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착각하시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매달 2천만 원씩 빠져나간 게 착각이야?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남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분명히 오해일 거야. 다음 날 우리는 큰형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고급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은 카탈로그를 내려놓으며 웃으셨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형님 혹시 아세요? 그 순간 형님의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던데? 헛소리가 아니라 통장 거래 내역에.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형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야, 강은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돈을 훔쳤다고? 형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요즘 알츠하이머로 혼란스러워 하시잖아. 그걸 이용해서 내가 아버지를 선동하는 거 아니야? 재산 노리고. 뭐라고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형수님이 끼어드셨어요. 은서 씨, 우리도 다 알아요. 당신네 친정이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시댁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왜 재산을? 그럼 왜 아버지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우리 그냥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남편이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어요. 확인? 내 동생 주제에 형을 의심해? 강민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형님, 당장 나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헛소리 하고 다니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는 쫓겨나듯 형님 댁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거야? 형님 기분 상하게. 여보, 지금 그게 문제야? 형님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잖아. 형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버지가 착각하신 거라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또다시 새벽 3시. 똑똑똑. 시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이번엔 바로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은서야, 큰 놈한테 물어봤니? 네, 아버님. 뭐래? 부인하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놈이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고 있어. 은서야, 내 말 믿어줘. 큰 놈이 내 돈을 가져가고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진짜였어요. 그리고 큰형님은 시아버지의 알츠하이머를 이용해서 시아버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아도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주신 통장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회계사였던 제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2천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어요. 출금 장소는 모두 시아버지 회사 근처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즘 거동이 불편하셔서 은행에 직접 가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럼 누가 출금한 걸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찾아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어요. 알츠하이머 약을 드신 후라 그런지 조금 맑아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응? 은서야. 무슨 일이니? 통장에서 매달 2천만 원씩 빠져나간 거. 아버님 직접 출금하신 거예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은행에 간 적이 없어. 큰놈이 가져간 거야. 어떻게요? 통장이랑 도장이 없으면 출금을 못 하잖아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내가 처음부터 다 얘기해 줄게. 들어봐.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 시어머니 49제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큰형님이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당분간 제가 관리하면 안 될까요? 매달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설득했고 결국 통장과 도장을 맡기셨대요. 한 달만, 딱 한 달만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돌려달라고 하자 큰형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깜빡했네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렇게 2달, 3달, 반년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재촉하자 큰형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죠? 저한테 통장 준 것도 기억 못 하세요? 제가 관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한 달만 빌려준다고 했지.
아버지, 알츠하이머 진단 받으셨잖아요. 병원에서 뭐래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고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지셨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내가 착각하는 건가? 그리고 한 달 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큰형님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재산을 제 명의로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뭐,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요즘 민순의 며느리 봤어요? 아버지 통장 노리고 있던데요. 은서가 왜?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많아요. 은서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데요. 벌써부터 아버지 재산 넘보고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은서가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는 거. 시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매일 끊임없이. 아버지, 은서 조심하세요. 민순의 집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은서야, 너는 착한 애야. 큰놈 말은 거짓말이야.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자식이 늙은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죠? 아버님, 그럼 지금 통장은 큰형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3주 전에 겨우 다시 찾아왔어. 은행에 전화해서 재발급 받았지. 그리고 너한테 준 거야. 너만 믿을 수 있어서.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큰형님은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착각하신다고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정신이 맑으실 때 큰형님이 어떻게 돈을 가져갔는지, 어떻게 세뇌했는지 상세히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분, 무슨 일로 오셨나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탐정이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시댁에서 재산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를 찾고 싶습니다. 탐정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부터 추적해 볼게요. 그리고 큰형님 행적도 조사하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세요. 비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 한 달치 월급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한번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큰형님 명의로 6개월 전에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가격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한 채를 구매하셨어요. 3억 원짜리. 명의는 이정혜 씨. 큰형님 부인 맞죠? 3억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오피스텔에 다른 여자가 살고 있더라고요. 30대 초반 여성. 이름은 최지원. 조사해 보니까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어요. 큰형님이 젊은 여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포옹하는 사진. 불륜이네요. 탐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정확히 1억 2천만 원. 외제차 값이랑 딱 맞아떨어지죠.
나머지 3억은 아마 다른 계좌에서 빼돌린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큰형님은 시아버지의 돈을 빼돌려서 외제차를 사고 불륜녀에게 집을 사줬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자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가 착각하신다고 둘러댔던 거죠. 계속 조사해 주세요.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님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꼬리가 밟히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탐정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큰형님이 온 가족을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다면서요. 저희 부부, 시아버지, 그리고 큰형님 부부까지 거실에 모였습니다. 형수님 이정혜 씨가 차를 내오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은 이유가 있어요. 큰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알츠하이머도 진행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버지를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면 어떨까 하는데.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왜 요양원에? 은서 씨, 잠깐만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형수님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당신이 제대로 돌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낫죠. 저 잘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왜 아버님이 매일 새벽에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대로 못 돌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나는 안 간다. 내 집에서 살 거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큰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 문제도 있어요. 요즘 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통장도 어디 두셨는지 모르시고. 내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한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큰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통장 어디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건 시아버지가 말을 못하셨어요. 저한테 주셨다고 말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것 봐요. 기억도 못하시잖아요. 형수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 재산을 대신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민수 씨네도 동의해 주셔야 하지만.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형님이 이미 아버님 돈 1억 2천만 원 쓰신 거 다 알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형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뭐라고? 통장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요. 6개월 동안 매달 2천만 원씩 그 돈으로 외제차 사시고 강남에 오피스텔 사신 거 다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은서,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개소리가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증거?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탐정 고용해서 다 조사했어요. 형님 불륜 사실까지요. 최지원이라는 여자 30대 초반 강남 오피스텔에 살고 있죠? 그 순간 형수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륜? 당신이 불륜을? 형수님이 큰형님을 돌아봤어요. 큰형님의 얼굴은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오해야. 오해? 오피스텔에 여자 숨겨놓고 오해. 형수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는 척을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형수님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은서 씨, 지금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요? 당신이 탐정까지 고용해서 우리를 조사했다고요? 당신 무슨 권리로 시댁 재산 노리려고 그러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버님을 지키려고. 지키기는 아버님한테서 통장 빼앗아 놓고 우리가 다 알아요. 형수님이 시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은서 씨가 통장 달라고 했죠?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 비웃었어요. 아버지, 또 헷갈리시네요. 은서가 꼬드겨서 받아낸 거잖아요. 내가 정신 멀쩡하다고. 정신이 멀쩡하면 왜 매일 새벽에 며느리 방에 가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진실을 폭로하면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은서야, 일단 진정하자.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여보, 지금 진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형님이 설마 그런 일을. 아버지가 착각하신 거 아닐까? 남편마저도요. 남편마저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강은서, 경고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모함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고소하세요. 저도 횡령죄로 고소할 테니까. 횡령? 증거나 대봐. 증거 있어요. 탐정조사 자료 다 있고 통장 거래 내역도 있어요. 그 통장도 내가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당장 내놔. 큰형님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시아버지가 큰형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철아, 그만해. 제발. 아버지, 비키세요. 아버지 통장 찾아야 한다고요. 안 돼. 은서는 우리 편이야. 아버지가 뭘 아세요? 비키라니까요. 큰형님이 시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셨어요. 아버님, 제가 달려가 시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품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은서야,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모아서 큰형님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이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큰형님의 계획이 저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훨씬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가족회의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큰형님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 아버지를 꼬드겨서 통장을 빼앗았다는 식으로요. 며칠 후 큰고모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은서야, 내가 정말 그랬니? 시아버지 통장을 빼앗았다며? 아니에요, 고모 할머니. 아버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큰형님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서. 어휴, 며느리가 시댁 형제끼리 싸움 붙이면 쓰나. 그냥 조용히 있어라. 전화를 끊으셨어요.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큰형님 편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은서야, 제발 좀 그만해. 형님이랑 싸워서 뭐가 좋아? 우리 가족만 힘들어진다고. 여보, 형님이 아버님 돈을 훔쳤다고. 증거도 있어. 증거? 그게 확실한 증거야? 형님이 자기 돈으로 차 산 걸 수도 있잖아. 자기 돈으로 1억짜리 차를 사? 그리고 불륜녀한테 3억짜리 집을? 그건 형님 개인 문제잖아.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간섭해?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형님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진짜 혼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또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은서야.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이셨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은서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큰놈이 오늘 또 왔어.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
서류요? 재산을 다 큰 놈 명의로 넘기라는 서류야. 변호사까지 데려왔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명하셨어요? 아니, 거절했지. 그랬더니 큰 놈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버지, 어차피 알츠하이머 진행되면 나중엔 법적 능력도 없어지세요. 그때 가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하는데 그때 가서 더 복잡해질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건 협박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 아버지가 서명 안 하시면 은서 씨를 횡령죄로 고소할 거예요. 아버지 통장 불법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큰형님은 저를 인질로 잡고 시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은서야,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큰형님이 50억 재산 전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쪽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큰일 났어요. 빨리 사무소로 오세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탐정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큰형님이 변호사랑 짜고 완전히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탐정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큰형님과 변호사의 대화였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계속 서명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알츠하이머 진단서가 있죠? 그걸 좀 더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돈 좀 주면 중증 알츠하이머, 판단 능력 없음, 이렇게 진단서 써줄 겁니다. 그럼 재산 이전이 가능해요? 물론이죠.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됩니다. 큰아들이 당연히 후견인 되고 그럼 재산관리 권한 다 넘어와요. 그 며느리는요? 강은서.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건 쉬워요. 횡령죄로 고소하세요. 시아버지 통장 불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고소하면 경찰 조사받고 그 과정에서 피곤해져서 포기할 겁니다. 여자들은 원래 그래요. 역시 선생님이시네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큰형님이 이미 요양원 계약도 해놨더라고요. 시아버지를 강제로 입원시킬 계획이에요. 그것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요양원. 면회도 어려운 곳이요. 그럼 아버님을 거기 가두고 외부와 차단시켜서 네. 아무도 모르게 재산을 다 넘기려는 거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상속도 되고요. 돌아가시면이요? 설마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겠죠? 탐정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요양원 원장이 과거에 노인 학대로 문제가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곳에 일부러 계약했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탐정님, 증거 전부 정리해 주세요. 제가 직접 끝낼게요. 어떻게요? 다음 달이 아버님 생신이에요.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죠. 거기서 전부 폭로할 겁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와의 대화를 더 녹음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정신이 맑으실 때마다 큰형님이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상세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은서야, 이 녹음이 증거가 될까? 네, 아버님. 아버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거니까 충분합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는 매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탐정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1억 2천만 원 출금 기록. 큰형님 명의 외제차 구매 증명서. 강남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형수님 명의 불륜녀 거주. 큰형님과 불륜녀의 사진들. 큰형님과 변호사의 불법 모해 녹음. 가짜 진단서 작성 계획. 요양원 계약서. 요양원 원장의 노인 학대 전과 기록.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편집했어요. 시아버지 생신 잔치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틀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사전 고지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생신 잔치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해 주실 수 있나요? 증거가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자료 먼저 보내주세요. 경찰에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경찰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확인해 줬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63세 생신날. 큰형님이 호텔 연회장을 빌렸어요.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저는 일찍 도착해서 연회장 스태프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제가 신호하면 이 영상 틀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스태프에게 넉넉한 팁도 줬어요. 오후 6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상 한가운데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밝지 않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은서야, 오늘 괜찮겠니?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큰형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큰형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재산 관리를 저한테 위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서명해 주시죠.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안 한다. 아버지,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아버지,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바로 그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큰형님이 아버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강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큰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스태프에게 신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첫 번째 화면. 통장 거래 내역. 큰형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버님 통장에서 총 1억 2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화면. 외제차 구매 증명서. 그 돈으로 1억 2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구매했습니다.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 화면.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와 불륜녀 사진들. 그리고 강남의 3억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불륜 상대 최지원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형수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스크린에 큰형님과 젊은 여자가 포옹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어머, 저게 진짜야? 큰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재산도 빼돌리고? 네 번째 화면. 큰형님과 변호사의 녹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좀 더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돈 좀 주면 가짜 진단서 써줄 겁니다. 그 며느리는요? 횡령죄로 고소하세요. 여자들은 원래 피곤해지면 포기할 겁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 요양원 계약서와 원장의 노인 학대 전과. 큰형님은 아버님을 노인 학대 전과가 있는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아버님을 외부와 차단시켜서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죠. 마지막 화면. 시아버지의 녹음 증언.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놈이 내 돈을 가져갔어. 매달 2천만 원씩. 내가 거절하면 협박했어. 서명 안 하면 은서를 고소하겠다고. 나는 무서웠어.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어. 시아버지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몇몇 친척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큰형님은 아버님의 알츠하이머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모두를 속였습니다. 큰형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강민철 씨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큰형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이건 오해야. 큰형님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변호사 김상훈 씨도 함께 체포합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및 사기 방조 혐의입니다. 변호사도 체포됐어요. 형수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녀도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서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시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왔어요. 은서야, 미안하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큰 놈이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충격이야. 은서야, 내가 아버지를 지켜준 거야. 고맙다. 남편도 제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됐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사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3개월 후 법정.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철은 노부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재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알츠하이머로 힘든 아버지를 이용한 패륜적 행위입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큰형님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횡령을 넘어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큰형님은 5년형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빼돌린 돈 전액 환수와 위자료 5천만 원이 추가로 판결났어요. 형수님은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해서 영원을 받았습니다. 불륜녀에게 준 오피스텔도 환수됐고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됐어요. 50억의 재산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아버지께서 다시 웃으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재판이 끝난 후 저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큰형님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형수님은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집은 텅 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아버지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네요. 오히려 일부 증상은 호전됐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시아버지의 알츠하이머는 병 자체보다 큰아들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졌던 거였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하세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은서야,
하늘이 정말 맑구나. 그러게요, 아버님.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너는 끝까지 날 믿어줬잖아. 다들 내가 미쳤다고 할 때도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은서야, 너는 우리 가족을 구했어. 아니, 나를 구했어. 만약 내가 없었다면 나는 요양원에 갇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재산을 다 빼앗겼을 거야. 이제 다 끝나. 걱정 마세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편안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형님 편만 들고 심지어 당신을 의심까지 했잖아. 이제 됐어요. 당신도 형제 사이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남편으로서 당신을 먼저 믿었어야 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남편은 정말로 변했어요. 이제는 시아버지 모시는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제 말을 먼저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재판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은서야, 앉아봐. 왜 그러세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통장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내 앞으로 만든 거야. 내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은서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50억을 다 잃었을 거야. 10억은 작은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울지 마. 이건 감사의 표시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 돈으로 애들 잘 키워. 결국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전부 시아버지 명의로 된 노인재산보호재단에 기부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상담을 해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은서야, 너는 정말 착한 애야. 고맙다. 큰형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형수님이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 면회를 갔었습니다. 재판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형님은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은서야, 미안하다. 형님, 내가 정말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동생을, 너를 다 배신했어. 큰형님은 울고 계셨어요. 형님, 이제라도 후회하시면 됐어요. 출소하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이라니.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겠어. 자격은 형님이 만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남은 인생이라도 바르게 사시면 돼요. 큰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시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해요. 은서야,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줬어. 네. 큰 놈은 나를 알츠하이머 환자로만 봤어. 미친 사람, 판단력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끝까지 내 말을 믿어줬고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줬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나한텐 재산보다 소중했어.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으니까.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나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걸 제가 증명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혼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힘들 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부당한 일을 보시면 용기를 내셔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가족을,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라디오북 채널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 오늘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사랑한다,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